104페이지의 어림셈법입니다. 그 어림셈법 밑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제가 바로 앞에 쉬기 전에 쭉 했던 말들이 좀 들어있을 겁니다. 이제 어림셈법 104페이지 가봅시다. 어림셈법입니다. 어림셈법을 경험셈법이라고도 해요. 말씀드린 대로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얘는 처분소득 고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운용소득 첫해 하나 것만 따진다. 그래서 나머지는 어림잡아 짐작한다. 먼저 어림셈법에는 승수법하고 수익률법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승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승수법. 그러면 승수법에서 승수가 뭔가부터 부연 설명 좀 드려볼까요? 자, 메모는 잠깐 중단하시고 또 봐보세요. 이렇게요. y는 equal 2x. 제가 이런 식을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x값이 만일 10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y값은 얼마죠? 20이 됩니다. 이유는요? x가 10일 때 y가 20이 된 이유는요? 2라는 값이 뭐였기 때문에? 2라는 값이 뭐였기 때문에요? 10에 2라는 값이 다시 x가 10이면 y가 20이 된다니까? 그러면 2라는 값이 뭐였기 때문에? 더해졌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곱해졌기 때문에, 승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뭐라고 하냐면 승해지는 수, 승수입니다. 승한다는 말은 곱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2를 뭐라고 한다고요? 승수라고 합니다. 얘가 승수입니다. 승수. 곱해지는 수. 따라서 10에 2가 곱해졌기 때문에 20이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요. y는 x의 몇 배죠? 몇 배요? 2배입니다. 그러니까 승수의 의미는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승수는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승수란 y는 x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승수입니다.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배수입니다. 배수. 자, 그런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건데 승수는 그렇다면 승수는 x분의 y 맞나요? 맞습니까? x분의 y입니다. 그러면 여기 식에서 x하고 y 중에서 x가 커요? y가 커요? y가 크죠? x는 10이고 y는 20이니까 y는 x의 2배 아닙니까? 따라서 y가 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해만 놓고 따지기로 했습니다. 한 해만 놓고 따졌을 때 투자액하고 소득액을 보자는 말입니다. 투자액과 소득액 중에서 투자액이 더 커요? 소득액이 더 커요? 다시 투자액이 클까? 소득액이 클까? 한 해만 놓고 따졌을 때 투자액과 소득 당연히 투자액이 크지. 1억을 투자했을 때 1,000만 원 소득 나온다가 정상이지. 1,000만 원 투자하면 1억의 소득 나온다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얼마를 투자하고 1억 투자하고 그리고 거기서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1,000만 원 수익이 나온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럼 다시 똑같은 구조로 제가 이렇게 써볼 거예요. 어떻게 써보냐면 y자리에 큰 투자액을 쓸 거고 이퀄 그 다음에 승수를 쓸 거고 그 다음에 곱하기 소득액을 쓸 것이다. 그러면 구조가 y는 이퀄 2x하고 똑같죠?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의미는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다 이렇게 해보시죠. 투자액을 1억이라고 하고 소득액을 2천이라고 한다면 2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승수는 뭐가 돼요? 5가 되죠.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소득액은 1년 소득액이죠? 그러면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에 2천씩의 소득액이 발생한다면 투자액 1억을 다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5년 걸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유념하실 것이 앞으로 승수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본 회수기간이다. 그냥 회수기간이라고도 하고 자본 회수기간이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투자한 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보아도 자본 회수 기간 또는 투자한 돈 회수하는 기간은 길수록 유리해요? 짧을수록 유리해요?
짧을수록 유리하니 승수는 클수록 유리, 작을수록 유리. 승수는 그래서 작을수록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해요. 의미는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승수를 다시 표현해 보면 소득액분의 투자액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승수가 의미하는 바는 뭐 분의 뭐냐? 소득액 분의 투자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승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승수는 이렇게 투자액 분의 소득액 분의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냐? 소득액 분의 투자액으로 나타낼 수 있다. 소득액 분의 투자액, 의미는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냐를 나타낸다. 그런데 말이죠, 저렇게 소득액 분의 투자액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승수만큼은 유념할 게 있어요. 제가 분수로 표시되는 것은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중요한 값을 분자에 쓴다 그랬죠. 그리고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 주로 붙이는 거 맞죠. 그래서 원료지수도 분자가 원료 중량이었어요. 국지원료 중량, 분모가 제품 중량, 분자값의 명칭을 따라 붙였죠. 승수만큼은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 붙입니다. 승수만큼은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승수를 쭉 나열할 건데 이 구조로 소득액 4개, 투자액 4개를 나열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금 수지에 측정해서 나오는 소득액이 어떤 거였냐면 유입이 총, 순, 전, 후 4개 소득이었습니다. 총이 물론 2개니까 합치면 5개가 되죠. 그러면 이제 총 2개 할 거 없이 총 하나만 하고 그러면 총순 전후죠. 그럼 다시 써볼게요. 소득액 자리에다가 총, 그 다음에 순, 그 다음에 전, 그 다음에 후 이렇게 나열해보죠. 총이 뭐죠? 총소득. 그러면 순은 뭐죠? 순영업소득. 그럼 전은 뭐죠? 세전현금 수지. 후는 뭐죠? 세후현금 수지. 네, 이렇게 나열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승수를 갖다 붙일 겁니다. 곱하기 이렇게 승수를 갖다 붙일 겁니다. 승수를 갖다 붙일 건데 승수의 명칭을 붙일 때는 소득액 명칭 따라 붙이는 겁니다. 분모가 명칭. 그러면 얘는 무슨 승수? 그냥 갖다 붙이세요. 총소득 승수 그러시면 됩니다. 여기가 총소득 승수입니다. 그럼 얘는 명칭이 순영업소득 승수입니다. 순영업소득 승수입니다. 순영업소득 승수입니다. 소득액 명칭 따라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는 세전현금 수지 승수입니다. 세전현금 수지 승수입니다. 밑에 거는 세후현금 수지 승수입니다. 세후현금 수지 승수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투자액을 쓸 겁니다. 투자액을 쓸 때 우리가 쓰는 투자액은 우리 앞에서 그랬죠.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었죠? 총투자액. 전후는 무슨 투자액이었죠? 지분 투자액 딱 2가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총수는 무슨 투자액이죠? 여기다 총투자액을 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렇게 해서 연결해서 외우시라고 했던 겁니다. 다 써먹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후는 무슨 투자액을 쓰기로 했죠? 지분 투자액을 쓰기로 했습니다. 여기다 지분 투자액을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지분 투자액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로 지금 다 나열한 거죠. 맞습니까? 소득액 자리에 승수 자리에 투자액 자리에 됐습니까? 4개의 유입 소득을 이렇게 배열했던 것이죠. 이번에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투자액이 1억이라 하자. 순영업소득이 2천이라 하자. 그러면 순영업소득 승수는 5가 되겠죠. 그리고 그 순영업소득 승수 5는 투자한 돈 순영업소득으로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해가셨죠? 자본회수 기간입니다. 이제 얘네들을 승수를 앞으로 끄집어내고 이제 나타내 보도록 할 겁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내 볼 겁니다. 나타내 볼 텐데 승수가 너무 용어가 기네요. 줄임말로 순소득 승수, 줄임말로 세전승수,
세우승수라고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써보죠. 얘는 총소득 승수라고 쓰겠습니다. 승수를 앞으로 끄집어냅시다. 그럼 얘는 줄임말로 순소득 승수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줄임말로 세전승수라고 쓰겠습니다. 얘는 줄임말로 세우승수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것들 이제 분수로 나타내 보는 겁니다. 분수로 나타낼 때 자연스럽게 원리를 알면 공식을 함께 다 터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한꺼번에 다 외워버리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과정인데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요 원리만 설명하고 넘어가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오늘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일찍 끝내면서 야 좋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요. 지금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 다음에 또 하고 아셨죠? 자, 근데 설명만 잘 들으시면 오늘 한 번에 공식을 다 외워버릴 수가 있어요. 원리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어떻게? 보실래요? 제가 언제나 승수는 소득액 명칭 따라 하되 분모가 명칭입니다. 그게. 그럼 분모에 뭐가 들어간다는 얘기? 그렇죠. 총소득이 들어간다는 얘기. 분모가 명칭 따라 붙이는 겁니다. 이게 소득액 명칭입니다. 자, 소득액 명칭 분모에 뭐가 나온다는 얘기? 순소득인데 순소득의 원래 명칭이 순영업소득입니다. 순영업소득을 여기다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다시 분모에 세전이니까 원래 명칭이 세전현금 수지를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 분모에 세후 현금 수지를 쓰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분자는 투자액을 써주면 되겠죠? 여기요. 투자액이 분자에 들어갑니다. 소득액이 분모에 들어갔고요. 자, 그런데 분자액에는 아시다시피 분자에는 투자액인데 총과 수는 무슨 투자액이었죠? 총투자액을 써주면 됩니다. 여기다 총투자액 들어갑니다. 여기도 총투자액이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전과 후는 무슨 투자액이 들어가야죠? 지분투자액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지분투자액이 들어가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승수 4개를 저절로 다 기억한 겁니다. 만약에 어떤 A 승수라는 게 나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분모에 무조건 A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총투자액이나 지분투자액을 짝을 맞추는 겁니다. 여기가 총순이면 총투자액을, 여기가 전후면 지분투자액을 쓰는 겁니다. 끝이에요. 승수 다 끝난 거예요. 의미는 뭐다?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에요. 이 4가지 승수 중에 대표 승수가 있어요. 그게 뭔데? 순소득 승수예요. 얘를 보통 자본 회수 기간으로 주로 쓴다. 그러면 넷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 순소득 승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승수의 의미를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앞으로 승수 기억하는 법까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한두 번만 여러분이 더 보시면 외우는 것까지 다 가능합니다. 공식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다 끝난 거예요. 이번에는 이것의 역수인 승수의 역수인 수익률에 대해서 할 거예요. 승수하고 수익률은 역수예요. 1번이 승수법이면 2번은 수익률법입니다. 승수가 의미가 뭐라고 그랬냐면 투자한 돈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 수익률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봅시다. 앞에서 수익률 이야기했죠? 수익률이 뭐냐면 이런 거였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분모가 1억을 썼던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만약에 분자에 순수익이 1,000만 원이면 1억분의 1,0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0%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수익률은 분모가 뭐다? 투자한 돈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분자는 번 돈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5천 투자해서 6천 들어왔다. 그러면 6천 빼기 5천이 1,000이죠? 그게 순수익. 다시 1,000 투자해서 1,200 됐다. 그러면 분모는 투자액 1,000하고 분자는 차이 1,200 빼기 1,000 해서 차이 200을 써야 되겠죠? 언제나 여기는 순수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율자가 나오는 건 곱하기 100이죠? 이렇게 구한다. 이게 수익률이다. 이게. 그럼 우리가 배우는 건 수익률은 요겁니다. 이해가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 수익률은 3가지가 있더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수익률은 몇 가지요? 3가지. 그 3가지의 수익률은 이것들을 뒤집은 거예요.
이것들을 뒤집은 건데 제가 먼저 그냥 놓고 뒤집어 보겠습니다. 수익률 제가 4가지를 표시하려고 그래요. 4가지 수익률을 표시하는데 메모 중단하고 설명 잘 들어보세요. 저걸 뒤집는 겁니다.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가 수익이 나와야죠. 수익이 소득이죠. 밑에가 투자액이죠. 그러면 소득액을 먼저 제가 쓰겠습니다. 여기다 소득액을 분자에다 나열해 보시죠. 그럼 우리가 배우는 지금 소득액은 총순전후죠. 그럼 여기다 총순전후를 나열해 볼게요. 총, 순, 전, 후를 써보겠습니다. 총은 총소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는 순영업소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전은 세전, 현금 수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후는 세후, 현금 수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분모에 투자액을 갖다 집어넣는데 아시다시피 총과 수는 무슨 투자액이 나와야죠? 총 투자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기에 총 투자액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도 뭐가 들어가죠? 그렇죠. 총 투자액이 들어갑니다. 짝을 잘 맞추세요. 이렇게 맞춰가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찍는 법도 알려드리고 시험장 갔을 때 공식이 기억나지 않았을 때 연상하는 법을 연습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가 나왔다. 수익률이다. 그럼 투자액이 나와야 될 텐데 뭐가 나와야죠? 그렇죠. 지분투자액입니다.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 수지입니다. 마구잡이로 외우지 마시고 원리를 생각하십시오. 분모는 무슨 투자액이죠? 지분투자액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경우에 분모가 저당 투자액이 나오는 건 없습니다. 지분 아니면 총이군요. 그런데 이렇게 맞춰서 총수는 총투자액이고 전후는 지분투자액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률에서 얘는 수익률의 개념 속에서 제외시켜야 됩니다. 왜요? 이거 총수익이잖아. 근데 여기 순수익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얘는 수익률의 개념 속에서 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수익률 3가지의 수익률이 있습니다. 우리는 얘도 순수익이고 실은 얘도 순수익이고 얘도 순수익, 얘네들을 다 싸잡아서 순수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순수익에는 요거는 은행한테 갈 돈 아직 안 뺀 순수익. 여기서 은행한테 갈 돈, 은행한테 가는 돈이 뭐였죠? 원금이자가? 그렇죠. 부채 서비스액을 빼내면 세전연금 수지. 그런데 이거는 아직 세금을 아직 빼기 전 순수익. 여기서 세금까지 빼면 세후 현금 수지가 되는 겁니다. 얘네 3가지를 순수익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건 투자액이고 요거는 순수익이고. 이것들의 명칭을 정해 볼 겁니다. 편의상 이게 1번, 2번, 3번입니다. 다시 편의상 이걸 1번, 2번, 3번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제가 이렇게 명칭 정해 보겠습니다. 총 투자 수익률 몇 번일 것 같아요? 당연히 1번이지. 총 투자에 대한 수익률, 그걸 줄임말 총 투자 수익률이거든요. 그런데 총이 종합이에요. 총과 종합은 같은 말이에요. 얘는 다른 말로 종합 환원율 그래요. 앞으로 환원율자 나오는 것도 전부 수익률이에요. 그러므로 얘 명칭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 여기다 자본자 집어넣어도 되고 집어넣지 않아도 됩니다. 종합 환원율 입니다. 여러분 잠깐만 절 보실래요? 종합이 뭐라고 그랬죠? 총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환원율자 나오는 건 다 수익률로 이해하십시오. 그렇다면 얘는 다른 말로 제가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총투자 수익률 같은 말입니다. 앞으로 총투자 수익률이나 종합자본환원율, 종합환원율 나오면 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공식을 이렇게 줬는데 저 공식이 안 떠올라. 그럼 종합이 총이야. 이해가셨죠? 그럼 종합이 총인데 총이면 투자액이 총투자액이잖아요. 총투자액을 분모에 써야 되느냐 분자에 써야 되느냐? 기본적인 구조 수익률은 분모에 총투자액을 써야 돼.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총하고 짝이 될 수 있는 건 총소득이나 순영업소득인데 제가 총소득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으로 총투자 수익률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에요. 그 다음 여러분은 이게 2번과 3번입니다. 잘 봐요. 2번과 3번에서 집중도가 떨어지시면 안 됩니다. 2번과 3번에서 제가 세전수익률, 그럼 다시 세전수익률과 세후수익률을 이야기할 겁니다. 세전수익률, 세후수익률 중에 세전수익률이면 몇 번? 2번. 세후수익률이면 3번입니다. 이해가셨죠? 얘는 세후수익률, 얘는 세전수익률입니다. 누가 봐도 그렇죠? 그러면 얘가 세전수익률인데 세전수익률이란 말도 쓰는데 그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10 중에서 세전수익률은 한 번 쓸까 말까 하고 거의 9번 이상 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말입니다.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분
배당률. 뭐라고요? 지분 배당률. 그러면 지분은 앞으로 무슨 뜻이다? 내 몫이란 뜻이야. 지분은 내 몫으로 배당되는 것. 그런데 여러분, 내 몫으로 배당되는 건데 보통은 내 몫으로 배당되는 부분은 아직 세금 계산하기 전 걸 많이 써요. 그래서 세전 수익률을 지분 배당률이라 그래.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얘를 뭐라고도 한다? 세전 수익률이라 한다. 다시요. 뭐라고 한다고요? 색깔을 달리 쓰는 이유는 세전 수익률이라는 말을 많이 안 써서 색깔을 달리 썼습니다. 지분 배당률이란 말을 써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분 배당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지분이니까 지분 투자액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리고 내 몫으로 가는 것은 세전 아니면 세후야. 그런데 세전 걸 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한다? 그냥 세후 수익률이라 그래. 그냥 세후 수익률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겠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것 중에서 종합자본 환원율과 지분 배당률은 정말 많이 중요한 거예요. 얘네들은 얘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가 강조하는 것 지금 총 몇 개인가 봐요. 여기 4개, 여기 3개, 7개죠. 승수 4개, 수익률 3개죠.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지금 빨갛게 테두리한 저 3개가 특히 잘 나와. 그리고 이들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 순소득 승수를 뒤집은 것. 그게 종합자본환원율이고 세전현금 수지 승수, 세전 승수를 뒤집은 것이 지분 배당률이고 세후 승수를 뒤집은 것, 역수가 세후 수익률이고 얘네들은 역수 관계예요. 이것은 어디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느냐? 106페이지의 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놨어요. 그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칠판에 쓰고 나니까 장황해졌지만 여러분 제가 승수를 붙이는 요령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익률은 무조건 이렇습니다. 분모가 투자액, 분자가 순수익입니다. 투자액은 총투자액 아니면 지분투자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총수익이 나오는 건 없고 순영업소득 나오는 거는 우리가 종합자본환원율이라 부르거나 총투자수익률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세전수익률에 해당되는 이것을 지분배당률이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후수익률입니다. 용어 연습합니다. 절 보실래요?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총투자수익률. 그 다음에 세전수익률에 해당되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지분배당률. 지분배당률. 용어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승수요, 승수 명칭. 순소득 승수 명칭. 종합자본환원율 또는 총투자수익률. 그 다음 명칭 지분배당률. 이런 용어가 다 생소한 용어니까 일단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답 빼버리고 순소득 승수 나오면 분수에 무조건. 그런데 승수는 분모가 명칭이니까 분모에 순영업소득 쓰고 분자에 짝 총투자액 쓴다. 종합자본환원율, 환원율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수익률의 개념이고 종합자본환원율은 총투자 수익률로 분모가 총투자액이고 분자에 순영업소득이 나온다. 지분배당률은 세전수익률로서 분모가 지분투자액, 분자는 세전현금수지를 쓴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되셨나요? 요거에 대해서 빨갛게 테두리한 이 내용들은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여러분이 반복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쭤볼게요. 상식적으로 보아도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 작을수록 유리? 당연한 거죠. 클수록 유리하죠. 따라서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고 수익률은 클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잘 해놓으십시오. 되셨습니다. 그래서 승수와 수익률의 경우를 한꺼번에 잡아주시는데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요. 미리 말씀드렸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어림셈법은 처분소득 고려합니까? 고려하지 않습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운영소득 첫 해 하나 것만 따진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림잡아 대충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현재 가치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재 가치 했죠?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했죠?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현재 가치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폐의 시간 가치 고려합니다. 그런데 어림셈법은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분소득도 고려하지 않고 운영소득도 한 해 것만 따져서 단순하게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승수 4개와 수익률 3개를 알아두시는데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승수 하나,
수익률 2개. 이게 3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지 오늘 공부해서 여러분 이 3개의 원리를 잘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6페이지 비율 분석법에서는 비율 2개만 알릴 겁니다. 2개만. 우리 책에 3개 소개되어 있죠. 기본소에 가면 6개를 배우실 건데 제가 딱 2개만 강조합니다. 기초에서. 자,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면 비율 분석법입니다. 비율 분석법은 별거 아니에요. 그냥 비율 갖고 따지는 거예요. 비율 갖고 따지는 것이 비율 분석법인데 그 비율 분석법에서 첫 번째 나오는 비율이 뭐다? 무지 중요합니다. 대부 비율입니다. 뭐라고요? 대부 비율입니다. 여러분 대부 비율과 똑같은 말 잘 보세요. 대부 비율과 똑같은 말 대출 비율. 대부 비율을 이게 일본식 표현이래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대출 비율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대부 비율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씁니다. 지금도 대출 비율. 그다음 또 하나 융자 비율. 또 하나 저당 비율이라고도 합니다. 일상에서는 풀어 말하면 이거를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인정 비율. 여러분 LTV, DTI 들어보셨죠? 이게 LTV입니다. LTV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동산 담보 대출이란 말이에요. 그럼 대출할 때 뭐를 담보로 해서 대출한다? 다시. 우리 대출할 때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잖아요. 그러면 뭐를 담보로 해서 대출한다? 부동산. 그렇죠.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얘는 분수고요. 분모는 부동산 가치입니다. 분모는 부동산 가치. 이것을 담보로 대출한다. 분자는 대출액. 말하자면 융자액을 말하는 겁니다. 융자액이다. 이렇게 대부 비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만약에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부동산 가치가 1억 원이라고 가정하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5천만 원 해줬다고 가정합시다.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5천만 원 융자해 줬습니다. 그리고 율자가 붙는 건 비율로 계산할 때는 항상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럼 몇 퍼센트? 대부 비율 50%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6천만 원을 융자해 줬다고 가정합시다. 6천만 원 융자해 줬다 이렇게. 그럼 곱하기 100을 해주면 이 경우는 몇 퍼센트? 60%다 이렇게. 그러면 LTV가 대부 비율이 50%에서 60% 는단 말은 융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대부 비율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대부 비율이 올라간다 그 말은 융자를 많이 해줬다 그런 뜻이에요. 요 식을 살짝 제가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얘 곱하기 얘 하면 얘가 나오는 거 맞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변형해 보잔 말이에요. 부동산 가치를 그대로 쓰고 여기다 부동산 가치를 그대로 쓰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그 다음 뭐예요?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을 LTV라 그런다 그랬죠? 맞아요? LTV를 곱해주면 그 다음 뭐가 돼요? 융자액이 나오죠? 그럼 앞으로 융자 받을 금액이면 우리는 그걸 융자 가능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융자액 또는 융자 가능한 금액이다.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5억을 그 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래. 다시 한번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5억짜리래. 그러면 그 부동산의 가치가 5억짜리인데 LTV가 60%래. 그러면 60%면 0.6을 곱하는 거죠. 그럼 융자를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3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LTV 규제가 완화됐다 그러면 이게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야. 그럼 5억짜리 부동산 가치의 LTV가 70%로 완화됐다. 그러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LTV 규제가 강화됐어. 그 전보다 5억짜리 부동산 담보로 LTV가 60%에서 50%로 이렇게 강화됐다. 그럼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2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념할 것이 LTV 규제를 강화한다 완화한다 하라고 할 때 LTV 규제를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하면 완화하는 거죠. 그러면 대출이 느는 거죠.
LTV 규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꾸면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그럼 융자가 주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융자가 늘면 그 돈을 대출받아서 우린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기니까 구매력이 증가해서 부동산 수요가 늘 것이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융자가 주니까 구매력이 줄어서 부동산 수요는 줄 것이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은 대부 비율이라는 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그래서 대부 비율이 되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대부 비율 이런 말뜻 알아두십시오. 대부 비율의 말뜻 정확하게 기억하십시오. 근데 말이죠. 언제나 고민이 되는 것은 이게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이하고 정말 많이 혼동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채 비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초 강좌에서 부채 비율을 이야기할까 말까를 항상 저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만 하면 사람들이 안 헷갈려 해. 근데 부채 비율을 이야기하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꼭 공부하고 가야 돼. 그래서 이 부채 비율에 관한 얘기를 기본에 가서 할까 기초에서 할까를 늘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참고로 왼쪽에 있어요. 왼쪽 사이드에 자기 자본분의 타인 자본을 부채 비율이라 그래.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같단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렇게 어림세법이나 비율 분석법은 쉬운 거예요. 단순한 비율이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런데 사람들은 일단 용어 생소하지 분수 나왔지.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 그래요. 그랬을 때 나중에 계산해 보면 정말 쉽거든. 이렇게 되게 금방 다 계산하거든. 그리고 제가 LTV나 DTI 규제 하에 융자 가능한 금액 계산하는 것도 진짜 답을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거든요. 다 잘해요. 다 잘해요.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에 계속 잊어버렸던 것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충분히 잘하실 수가 있어요. 대부 비율의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대부 비율과 언제나 같이 가야 될 게 뭐라고요? 부채 비율도 같이 기억하시는 게 좋겠다 그 말입니다.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다. 근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똑같은 건 아니다. 달라야 돼. 구분하셔야 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기를 여러분 내 돈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지분 투자 얘기라 그랬죠? 좀 더 그냥 풀어 말하면 자기 자본이에요. 자기 자본을 두 글자로 뭐라고 불렀죠 우리? 지분이라고도 하지만 자본이라고 불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저당 투자액이 빌린 돈이었잖아요. 그거를 타인 자본인 거죠. 맞습니까? 타인 자본을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로 부채라고 우리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자본분의 부채 이것이 부채 비율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 비율이 중요한데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거다. 이렇게 한 번만 제가 짚어드립니다. 여기상 더 이상 안 갈게요. 그러나 가볍게 이 정도 좀 짚어드리고 실은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다른 거다라고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부 비율을 잘 알아두십시오. 그럼 여러분 은행 입장에서 봅시다. 이제 금융을 위해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좀 깔아야지 또. 자, 여러분 대출기관인 금융기관이 대부 비율을 융자를 많이 해줬대. 그럼 대부 비율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돈을 많이 빌려줬다는 뜻이죠. 많이 빌려주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는 위험. 그걸 원금 회수 위험이라 하는데 위험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하지. 위험이 증가하면요.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이자율이 올라갈까 떨어질까? 올라가요. 오, 잘하시네. 그래요. 금융을 여러분이 공부할 준비가 됐군요. 그래서 이렇게 대부 비율이 증가하면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원금 회수 위험이 증가하니까 적용되는 이자율이 올라간다고.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대부 비율과 같이 연결시켜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또 나와 얘가. 근데 대부 비율, 융자 비율 다 같이 이런 말들 많이 써요. 그러면 제가 금융에서 저 말을 바꿔서 융자 비율 그래도 금방 이해하실 수 있죠. 대부 비율과 융자 비율은 같은 말입니다. 꼭 정리 잘 하십시오. 하나 더. 부채 감당률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채 감당률은 뭐가 뭐를 감당한다는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분자의 순영업소득입니다. 분자의 알고자 하는 값, 구하고자 하는 값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값을 씁니다. 들어온 돈입니다. 분모에 나가는 돈으로 부채 서비스액입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부채 서비스액이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 갚아야 될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다시 부채 서비스액이 뭐라고 그랬죠? 저당 지불액이고 원리금 상환액이다.
이는 갚아야 될 원금 플러스 이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돈 빌리고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 합한 것을 부채 서비스액이라.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느냐의 정도를 나타내요. 그럼 분수로 되어 있는 건 뭐하고 비교한다 그랬죠? 1과 비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1보다 크다는 뜻, 1보다 작다는 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만일 부채 서비스액이, 잘 보세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순영업소득이 1200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이 값은 1.2죠. 1.2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200이 남는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200 남는다. 그게 1보다 크다는 뜻. 앞으로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다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이 남는다. 갚고 남는다. 여력이 있다. 그런데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요. 부채 서비스액이 1000인데 순영업소득이 800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죠. 200만큼 부족하네요. 그럼 200만큼을 다른 재원으로부터 충당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0.8이란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니 200만큼을 다른 재원으로부터 충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채 감당률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이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도 1보다 크면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잔여액이 있다는 뜻이다. 1보다 작단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므로 다른 재원으로부터 충당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돈을 빌려주는 대출기관은 돈을 빌려가는 차입자의,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부채 감당률이 1보다 크길 바랄까 작길 바랄까? 크기 바라죠. 1보다 커야 내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거지. 1보다 작으면 내 빌려간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따라서 부채 감당률이란 개념도 중요합니다. 지금 빨갛게 테두리를 그은 게 총 몇 개인가 세봐요. 5개. 여러분 앞으로 이 5개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때까지 계속해서 제가 오늘 이 기초 강좌인데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까지 체킹까지 다 해드렸단 말이에요. 요거는 앞으로 시험 때까지 계속 끌고 갈 겁니다. 5개는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것보다 이 5개는 되게 중요하고 그 중요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정확하게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절 좀 보실래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 있고 어림셈법이 있고 비율 분석법이 있는데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의 3단계인 취득과 운영과 처분의 3단계를 거치는데 이 과정을 다 따집니다. 다 따지고 미래에 들어오는 돈, 현금 유입, 현재 나가는 돈, 현금 유출을 동일 시점의 가치로 환산하기 위해서 현재 가치합니다. 결국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합과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의 3가지는 순현가법, 내부식률법, 수익성지수법이 있는데요. 얘네들 다 모두 운영과 처분의 단계를 고려합니다. 장점은 정교하고 이론적이긴 하지만 단점은 복잡해서 실무에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중에 순현가법은 순현가의 경우는 순현가를 0과 비교하는 것인데 이때 순현가는 현금 유입의 현가합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순현가의 개념이었죠. 그리고 그 순현가를 0과 비교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유입 쪽이 크다는 뜻이니 투자를 채택하고 0보다 작으면 유출 쪽이 크다는 뜻이니까 투자를 기각했습니다. 수익성지수법에서 수익성지수는 분수로 표시했는데 분자의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분모의 현금 유출의 현가합을 표시해서 결국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유출의 현가합으로 나눈 값이며 이때 수익성지수를 1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이 수익성지수법이었는데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현금 유입의 현가합이 유출의 현가합보다 크다는 뜻이므로 투자를 채택, 현금 유입의 현가합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합이 작으면 수익성지수가 1보다 작으므로 투자를 기각했었습니다. 내부수익률법에서 내부수익률법은 내부수익률을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하는 방법인데요. 내부수익률이란 현금 유입의 현가합을 현금 유출의 현가합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순현가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이었습니다. 투자 결정은 내부수익률을 요구수익률과 비교하여 투자 결정했는데 내부수익률이 요구수익률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 채택, 작으면 기각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림셈법은 일단 처분소득을 고려하지 않으며 운용소득 한 해만 가지고 나머지 어림잡아 짐작해서 구하는 방법이고 화폐의 시간 가치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었는데 승수란 의미가 투자한 돈에 대해서 소득으로 이것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 회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투자액은 소득액의 몇 배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승수는 작을수록 유리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승수를 붙이는 요령은 언제나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 붙였으므로 총소득 승수 그러면 총소득분의 분모가 총소득이고 분자가 총투자액이었습니다. 순영업소득 승수는 분모가 순영업소득이었고 분자가 총투자액. 세전현금수지 승수는 분모가 세전현금수지 분자가 지분투자액. 세후현금수지 승수는 분모가 세후현금수지 분자가 지분투자액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승수를 대표하는 승수가 바로 순소득 승수였고 자본회수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익률은 분모가 투자액 분자가 순수익 곱하기 100으로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세 가지의 수익률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종합 자본환원율이 총투자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모가 총투자액 분자가 순영업소득. 지분 배당률은 세전 수익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모가 지분 투자액 분자가 세전 현금 수지였었습니다. 세후 수익률은 분모가 지분 투자액 분자는 세후 현금 수지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림셈법에서 특히 중요한 건 순소득 승수, 종합자본 환원율, 지분 배당률의 경우는 세 가지는 특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비율 분석법 역시 화폐의 시간 가치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를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저당 비율, 일상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라 부르는 LTV였었습니다. 이는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분모는 부동산 가치고 분자는 융자액이었는데요. 대부 비율이 커진다 또는 대부 비율이 높아진다 이 말은 대부 비율에 대한 LTV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를 그만큼 많이 해주는 것이었죠. 그래서 LTV 규제를 완화하면 똑같은 금액에 곱하는 LTV를 높이 곱하는 큰 값을 곱해주는 거니까 융자가 그만큼 많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에 LTV 60%를 적용하면 3억 대출 받았던 것이 만약에 LTV를 70%를 적용한다면 3억 5천을 대출 받을 수 있었고요. 만약에 50%를 적용한다면 2억 5천만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습니다. LTV 규제를 완화하면 대출이 는다. LTV 규제를 강화하면 대출이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 비율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자주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부채 비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부채 비율은 분모가 자기 자본 즉 자본이고 분자는 타인 자본 즉 부채였습니다. 그래서 자본분의 부채로 표시하는 것이라는 것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채 감당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얘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을 의미하는 것으로 1과 비교했을 때 1보다 크단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고 돈이 남는다는 뜻이고 1보다 작다는 말은 순영업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에 부족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관계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은 바로 이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부분을 또 많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복습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 중심으로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이야기 중에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이나 현금 수지의 측정 부분도 여러분이 체킹해서 생소한 용어들을 반복해서 읽어주십시오. 오늘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생소한 내용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 시험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인강 부분을 꼭 한번 여러분 두세 번 정도 반복해 들으시면 만약에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초 강좌는 최소 제가 볼 때 사실은 3번, 4번 정도는 최소 하셔야 되고 어른들은 4번 내지 5번까지도 권하는 게 기초 강좌거든요. 반복해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절대 메모하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듣는 거예요. 공부가 많이 들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금융론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과 상당히 겹치는 얘기는 또 반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